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것을 지진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강진의 숫자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국제정세의 흔들림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기증 납니다. 너무 흔들려요. 국내도 세계도 너무 흔들려서 예. 이 지진 느낌이 지금 이렇게 네. 저한테 바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일본은 지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난카이 해곡 대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지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난카이 해곡은 도대체 어디이며 이게 왜 이렇게 일본이 난리가 난 것인지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등등등. 네. 자, 난카이 해곡은 그 일본 사진,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왜 우리 쪽 말고 반대편 태평양에 접해 있는 쪽 있잖아요. 예. 그 태평양이 접해 있는 쪽 남부에서부터 도쿄의 바로 아래쪽 지역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수심 4,000m의 해곡과 봉우리 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진도 8에서 9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예.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지진이 1946년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안에 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미야자키현 앞바다 여기가 사실은 그 난카이 해곡에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지진이 꽈강하고 났으니 그리고 사실 그 뒤로 이틀 연속 지진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해봤을 때 이거 혹시 모르니 혹시 날 수도 있으니까 29개 지자체에다가 준비해라. 혹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보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나는 가능성이 뭐 엄청나게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날지도 모르는 거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경보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 경보 자체가 일주일 정도 이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경보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왜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 예. 그때에 거의 한 10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망자가 네. 주로 이제 10,000여 명이 좀 넘었는데 이 해일에 의해서 인한 사망자가 많고 이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때는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번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했던 그러니까 쓰나미보다는 훨씬 더 높은 뭐 최소 10m 정도. 아, 그래요? 예,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화에서 막 보이는 그 정도 막 높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다에서 측정되는 높이가 예. 그 정도고 그게 이제 육지로 수심 4,000m면 물이 육지로 밀려왔을 때는 어마무시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이 209만 채.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뭐 최소 23만 명 사망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당장 벌어지는 거는 아니고. 아니지만. 아니 왜냐하면은 주변에 일본 여행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막 취소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환율까지 뛰어버리니까 일본 엔화가 이제 절상이 되다 보니까 일본 좀 두려운데 일본 좀 부담되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카이 대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에 준하는 지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이 조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뭐 괴담 같은 거 많이 퍼지고 지진운, 그러니까 지진이 나타날 때 보이는 구름 뭐 이런 모양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제용품이라든지 생필품들 사재기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쓰나미 피해를 우려해가지고 여름이니까 당연히 해안가로 여행 가시려던 일본 내 분들 역시도
그 다 취소하시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해외 관광객들 역시 일본 들어가는 거 취소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주의하라고 자제하라고 경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다른 징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이 경보 자체가 좀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이게 뭐 지금 당장 나는 건 아니죠라는 질문이 받고 얘기하면은 언제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내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에서 보기에는 30년 내에 80%니까 사실 이제 30년 내에 이제 언제 이 30년 내가 내도 될 수 있는 거고 30년 끝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80%면 20%의 확률로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 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치진 않지만은 너무 뭐 패닉에 빠지거나 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지금 진격을 했어요. 네. 기습 공격을 했어. 그 일주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소개를 못했지만은 이미 외신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6일 날 그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주를 이제 진격을 한 건데 공격을 한 건데요. 그 지도를 좀 찾아보시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을 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주로 동부와 남부 쪽입니다. 예. 그 4개 주. 4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본토 공격이 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거기서도 위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마음을 놓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진격을 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은 전선 자체가 지금 동부와 남부에 넓게 걸쳐져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북서부까지 사실은 전선이 확대가 된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설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선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국방부에서도 한 달 전에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대요. 이쪽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 근데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죠. 굉장히 허술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간 거죠. 굉장히 소규모 기갑 부대로 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6.25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때도 북한에서는 이제 동해안과 뭐 남해 쪽 요쪽만 지금 다 집중 지키고 있었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이제 가능성이 낮은 인천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소규모 인원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예.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병력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나마 있던 병력들도 거의 다 막 항복하고 이래가지고 포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포로를 많이 잡아가야지 자기네들이 나중에 교환할 때 예. 협상키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제 푸틴하고 이제 화상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 진짜 심각하다. 지금 12만 1,000명이 대피해 나섰고 건물 다 무너지고 갑자기 이제 미사일 날아오고 뭐 폭탄 날아오고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남의 나라처럼 그렇죠. 여겼죠. 예.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전쟁의 당사자가 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난리가 났는데 너무 희한한 게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확대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매체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군이 빨리 격퇴를 했고 우크라이나 군의 손상이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포장하고 덮기에 급급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허세를 부리는 거죠. 예. 야, 우리가 금방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는 식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난리가 났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걸 막는 거에만 급급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왜 이쪽으로 들어갔느냐.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막기에도 급급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선에서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러시아 병력 자체를 자꾸 흔들 필요가 있고 러시아 내부의 불안감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자신들이 조금 협상 카드를 좋은 걸 쥐기 위해서는 뭔가 공격할 거리가 필요했고 그런 진짜 실제 전쟁과 관련된 그런 명분도 필요했던 부분과 동시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회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예.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커지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다들 이스라엘로 몰려가 있고 중동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저기요. 여기 저희가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무기로 저희가 이렇게 공격까지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봐라. 우리한테 장거리 미사일을 제발 사용할 수 있게 허용만 해달라. 그러면 푸틴도 우리가 축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확전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유럽의 전기난은 이렇게 쓰이는 거지. 지금 한국만 전기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가스관을 우크라이나가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원유가 수출이 전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이 그전에는 아예 대놓고 러시아 걸 많이 썼다면 지금은 그걸 약간 분산시켰을 뿐 여전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오던 가스관이 이제 막혔던 곳은 뭘 하느냐. 액화 천연가스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가스관이 여전히 튀르키예 쪽으로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튀르키예 쪽으로 연결이 된 거기서 가스를 모아가지고 인도가 가지고 가가지고 정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인도가 다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러시아 천연가스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연합한테 우리는 예외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예외가 돼가지고 여전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이후에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조가 넘는 돈 그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자금으로 100조 이상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배 이상을 천연가스를 여전히 유럽에 수출해서 벌었다는 거죠.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스관을 건드려 가지고 수출 자체를 막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도 요거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공급 라인을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게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이름이 뭐였죠? 하니에가 이제 테헤란에서 사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피해 보복을 다짐한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에서 이미 성명이 나왔어요. 지금 조만간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초긴장 상황인데 네. 지금 뭐 다 이제 반대 성명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 수도가 뚫렸기 때문에 이건 공격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개혁 성향이라고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이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또 본인의 입지가 좀 불안해지는 거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았는데 그게 지난달 31일 날 한이에가 암살당하거든요. 예.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주가 지났어요. 그럼 이 2주 동안 도대체 이란이 왜 공격을 안 하고 있을까?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공격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인가.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다시 이스라엘로부터 쳐맞을 수 있는 크게 맞을 수 있어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거나 조금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보복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아니 그래 공격을 하는데 우리 타깃 공격을 하자.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아니라 그 인근 국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는 그 외 모사드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있잖아요. 예. 그 기관들의 사무소처럼 운영하는 곳들 몇 가지 파악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타겟으로 한다든지 또는 예. 우리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처럼 대리 세력들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세력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그들이 대신 공격하게끔 만든다든지 요 방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메네이를 비롯해가지고 강경파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어쨌든 입지를 좀 흔들 필요가 있으니까 no 무조건 반대.
본토 타격. 이걸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내각 중에 좀 강경파들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했을 거예요. 들어오면서 사실 부통령이었던 좀 같은 개혁 성향의 부통령이 본인이 사임을 했어요. 이거 그 페제스키안이 나와 함께 뜻을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강경파에 붙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란 내부적으로 지금 페제스키안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2주 동안 공격을 안 했으니까 이란이 겁먹고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뭐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2주 내내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심리전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란의 국영 TV를 통해 가지고 아니야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건물을 공격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대놓고 해요. 이란에서는 계속.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있는 지역에 날아오지 않을까를 엄청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엄청나게 고조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란이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체면은 살리면서도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란이 딱 얘기한 게 그거예요. 가자 지구에서 지금 폭격을 당장 멈춘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을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휴전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보복 따위는 포기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대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랍의 맏형이야. 그렇죠. 사우디는 이미 거기는 친미 국가야. 우리가 지금 아랍의 이제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그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만들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물밑에서 미국 측하고 엄청나게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15일부터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란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대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참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건 이 평화협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이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처음에 냈던 중재안에서 요거 이래서 뭔가를 계속 얻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요. 이것도 해주고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그 국경 검문소 통제권 우리가 가질게요. 이거 해주시고요. 요것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하마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심지어 중재하는 나라들조차도 이거는 네타냐후가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구나로 느껴지게끔 하게끔 계속해서 뭔가 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휴전을 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란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사실 만들어지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이란 자체적으로도 고민이 많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란의 뜻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사실 그쪽으로 우리도 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네타냐후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27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또 밤사이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 공격하고 있고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짧게.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란도 결국은 언제까지 이걸 미룰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타냐후는 어쨌든 계속 전쟁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토를 공격하는 게 네타냐후가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확전. 야 그래 이제 죽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미국도 이제 중동 전쟁 뭐 아니면 준 전시 상황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이 기를 쓰고 지금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좋거든요. 경합주에서도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네타냐후가 우리 한번 제대로 붙어봐 이러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 우리도 쳐맞았으니까 우리도 때려야지 하는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상황까지 못 가게 만들 것 같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본토를 때리긴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단 예전처럼 미국, 영국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다 막아내는 모양새를 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아마 멀지 않아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한번 그 결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희장 평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